시진핑이 우리나라 가수 박진영에게 베이징 공연을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걸 정말 한한령 해제의 신호로 볼 수 있나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기는 하나, 저는 한한령 해제의 일정 부분 신호라고 보입니다. 한한령이라는 게 기억나시겠지만 2017년 초에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건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한한령이 시작된 이후로 중국 본토에서 한국의 A급 가수 혹은 뭐 아이돌들이 대규모 행사를 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홍콩에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할 때 수많은 중국 본토의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말 콧방귀도 안 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런 노래하고 춤추는 거 싫어한대요. 이거 그냥 중국 투자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은 그냥 어린 학생들이 이런 데에다가 아빠 돈 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국부 창출해라, 이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게임하고 뭐 공연장 가서 큰 돈 쓰고 이런 거를 싫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한류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의 어떤 국부의 유출일 수도 있고 큰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한령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이 정치적 텐션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사실은 중국 내부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번에 저도 사실 되게 놀랐어요. 에이펙 때 또 오시기도 했고 와서 진영 PD님한테 공연을 직접 해달라고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이 공연 이후에 또 지속적인 팔로업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한한령 해제의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게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전 정도부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풀릴 거라는 자본시장에서의 이야기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K 콘텐츠를 다시 받아들이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물론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자체가 새롭게 정부가 들어오면서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내부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의 내수 경제 자체는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서구권, 특히 미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수적인 스탠스를 계속 취해오면서 양국이 조금 부딪히는 상황 하에서 미국 대비 중국의 내수 시장 자체는 상당히 실업률도 많이 올라가고 좀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달에도 중국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젊은 층들의 좀 어떻게 보면 개선에 대한 노력들 혹은 정부에 대한 어떤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우리나라 80년대 3S 같은 정책들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한 4, 5년 전 대비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이미 지금 제일 먼저 한한령 해제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된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 기업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그 다음에 크래프톤의 펍지,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들은 이미 한 2년 전부터 중국에서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영화들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대내 컨텐츠뿐 아니라 해외 컨텐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불만들이 많아지고 하는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좀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관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K-팝은 여전히 어려워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를 들면 게임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혼자 집에 앉아서 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유형이고, K-팝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수만 명이 한 곳에 모이는 형태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내부적인 정세를 잘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만 명이 운집하는 행사들에 대한 약간 어떤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부 정세상 조금 더 풀어줘야 되는 상황에 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진핑의 발언처럼 문화부터 푸는 외교가 양국 관계 개선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반대로 중국 시장에 다시 진출할 때 한국 콘텐츠가 조심해야 할 점도 있나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저보다 더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는 선배님 의견도 듣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냥 원래 넷플릭스 출신인 엔터테인먼트 애널리스트였던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문화부터 푸는 외교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이든 간에 산업 간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와 BYD, 혹은 삼성전자와 TSMC, 혹은 쿠팡과 테무,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전통 산업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빗장을 여는 순간
사실은 그 경제 체제 안에서의 상호 간의 컨플릭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컨텐츠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업의 본질은 뭐냐면 콜라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부터 푸는 외교라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자면, 이거는 우리가 니네 거 한류 받아줄게 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너네들과 같이 뭔가 콜라보를 해서 중국에 있는 다른 아티스트들도 한류 열풍이 중국에 들어오게 되면 같이 한번 문화적인 부흥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도 계실 거고 후배님들도 계시겠지만, 특히나 선배님들이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처럼 큰 시장에서 큰 돈들, 자본력들이 들어오면 이게 또 문화가 어느 정도 좀 종속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창작자분들이 기존에 이미 약간은 겪었던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부분에서는 해외 자본들이 들어올 때 이제 그 나라에 팔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문화 코드를 넣어요. 이를테면 약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한중 관계의 내용들을 사극에 넣는다라든지, 뭐 혹은 약간 민감한 내용들에 대해서 센서십을 해서 없앤다든지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향후 문화부터 푸는 외교라는 그 담론이 들어왔을 때 우리 입장에서도 상호 깎아먹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이게 문화부터 푸는 외교에 푼다라는 관점을 어떻게 정의할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한한령이 완전히 풀린다면 K 콘텐츠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거를 긍정적인 영향과 또 고려해야 될 점을 좀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긍정적인 영향이 당연히 돈입니다. 2년 전에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주식이 거의 한 50% 이상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는 소문이 자본시장에서 한번 쫙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엔터테인먼트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분기 보고에서 우리가 중국에 없었던 매출이 갑자기 생기면서 매출이 한 30-40% 정도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어요.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출이 100이었으면 한 30-40이 그냥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 하나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전 세계, 이거는 제가 과거에 리서치를 하면서 공부했던 부분인데, 전 세계에 한류 드라마를 보는 사람의 수, 즐겨보는 사람의 수가 1억 명에서 2억 명 사이 정도, K-팝을 좀 캐주얼하게 듣는 사람의 수가 한 3억에서 4억 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빅테크들이랑 이렇게 연구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페이스북과 구글이랑 연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근데 이 사람들 중에 한 30%, 40% 정도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화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한국 문화를 옛날부터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중국 인구 전체 12억 명 중에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한 1억 명 포함 13억 명 정도 중에 한 1억 명 정도는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한령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한령이 PD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완전히 풀린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K-팝, K-컨텐츠 회사들은 일단 매출 자체가 갑자기 한 30-40%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쟁 관점에서 이렇게 되면 중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회사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면 텐센트, 바이두, 카이쇼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 와서, 자, 너네 지금까지 넷플릭스 혹은 스포티파이랑만 일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한테도 좀 IP를 줘.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이제 을과 갑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 줄을 서시오, 허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바뀌면서 우리 컨텐츠 산업 자체가 지금보다 경쟁력이 더 올라가고 협상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올 한 해로 놓고 보면 최근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특히나 K-팝 회사들이 지난 1년 정도 사이에 30에서 50% 사이 가량 굉장히 주식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변화라고 다시 얘기를 들어가서 보면, 아까 앞에서 간략히 얘기를 했지만 중국 쪽 자본들과 미국 쪽 자본들의 조금 차이가 있어요. 특히나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의 자본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를테면 미국 쪽 플랫폼 사업자들은 대체로 자본력에 기반해서 우리가 영어로 스프레이 앤 프레이, 일단 뿌리고 거둔다, 쫙
쫙 뿌려놓고 뭐 하나 걸려라.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한테 믿고 맡길 테니까 알아서 잘 만들어다 줘. 그런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작품 하나 만들면 드라마 하나에 2천억, 3천억씩 들어가요. 한국은 200억, 300억. 그러니까 사실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창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를 해줄 테니까 너희들 만들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만들어. 그래서 정말 제가 넷플릭스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작가님들, 감독님들 저희가 터치 안 해요. 만들고 싶으신 거 다 만드세요. 이렇게 합니다. PPL도 안 넣고요. 문제될 만한 것도 나중에 저희가 처리하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건들진 않아요. 근데 아시아권,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권의 제작자 혹은 제작 투자자분들은 하나하나의 작품들을 되게 이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처럼 하나하나의 작품들을 굉장히 핸즈온, 하나하나 손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에서 중국 사람들이 혹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들 혹은 좋아할 만한 스토리, 좋아할 만한 배경 혹은 좋아할 만한 어떤 그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 거야를 디맨딩하게 요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논란이 됐었던 작품들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를 너무 약소국처럼 표현하는 거 아니냐. 최근에 그래서 환환령이 조금 풀리면서 해외 아시아권 자본을 받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한국 사람들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한 내용들이 과도하게 들어가면서 이 부분들을 국내에서 이슈가 됐었던 작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서 이 한한령이 완전히 풀린다라고 하면 아주 매크로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한국 콘텐츠 산업 자체가 한 단계 더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콘텐츠 퀄리티 컨트롤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미리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K-팝 아티스트들이 대거 후보에 올랐는데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를 구독자분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물론 내년에 또 올라올 거냐라고 물어보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K-팝의 성장에는 사실 굉장히 역사적 혹은 경제적인 배경들이 구조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는 답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또 3년 안에 BTS나 블랙핑크 혹은 로제 혹은 이런 친구들이 계속 어워즈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답을 먼저 드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저희가 드라마 얘기를 했지만 K-팝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한국 음악 산업은 굉장히 그냥 음악 산업이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예를 들면 대학가요제 출신 혹은 좀 뛰어난 싱어송라이터 좀 아니면 김광석, 유재하, 뭐 김건모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천재 같은 사람들이 좋은 음악을 들고 나와서 가요 톱10에서 1등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한 2000년대부터 K-팝의 원류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우리 이수만 선생님이에요. 기존에는 좋은 탤런트를 잘 찾아서 그 사람들을 잘 서포트하는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국 비즈니스 모델이랑 크게 대동소이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의 음악 산업이 비슷합니다만 이거를 한국적으로 시스템화한 게 이수만 선생님이에요. SM.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잘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잘할 것 같은 친구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연습생으로 5년에서 7년, 뭐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까지 연습을 시키고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사가 모든 펑션의 기능들을 하나씩 갖다 줘요. 이를테면 곡도 써주고 코디도 해주고 티켓도 팔아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기자들 상대도 해주고 하죠. 그런 엔드투엔드 모델의 K-팝의 원류가 그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빅3, SM, JYP, YG 이 세 개의 회사들이 천천히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성장 곡선에서 사실 처음에 나왔던 뭐 이를테면 뭐 H.O.T의 문희준 씨 아니면 뭐 잭스키스의 은지원 씨 요즘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런 분들 계실 때는 그래도 여전히 조금 로컬 산업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2000년대 중후반 정도를 지나면서 일단 드라마에서 시작했던 그 한류 열풍에 대해서 이제 음반 제작자들도 해외로 눈을 넓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부터는 약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원더걸스가 나와요. 박진영 선배님의 원더걸스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때 당시에 뭐 박진영 선배님이 지금은 힘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큰 배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박진영 선배님 원더걸스 데리고 미국으로 가시죠. 그리고 이수만 선생님은 소녀시대를 데리고 중국으로 가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K 컨텐츠가 도약을 하기 시작을 하는 이륙을 한다라고 표현할게요. 이륙을 하는 시기가 2000년대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 벌써 한 20년 전인데 그 시기에서부터 자 기장님 이륙합니다 하면서 천천히 뜨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K-팝 음악 산업 자체는
준비하는 과정 자체는 서구형이랑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비슷했습니다. CD 파는 거였어요. 음반을 몇 장 팔았냐, 뭐 소녀시대가 몇십만 장을 팔았다, 이런 게 중요했었죠. 그러다가 2010년대가 되면서 한 번 더 아시아권에서 성장을 하는 시점들이 오기 시작을 해요.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요쯤부터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3G에서 4G로 갈아타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음반을 듣고 뭐 mp3를 다운받고 하던 것들이 리얼타임 스트리밍, 그래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굳이 음반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이 한국 음악들도 전 세계에 이제 곳곳에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생긴 거예요.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여행을 가보시면 그때 당시에 케이팝은 그냥 어디 카페나 슈퍼마켓 가면 조그만 TV에 나오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개발도상국들에서 포함해서 중국이나 혹은 동남아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에서 이제 음악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저변이 갑자기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터졌던 것들이 이를테면 21, 빅뱅, 트와이스 같은 이런 아티스트들이 이제 범아시아권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하다가 그 사이 기간 동안 이미 K-팝은 과거에 엄청난 영광을 누렸었던 일본 팝들, 이를테면 엑스제팬, 아무로나미에, 자드 같은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당시의 문화 선진국이었던 나라들 대비 한국이 훨씬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범아시아권에서 그때부터는 한국이 거의 음악 산업에서는 그냥 1등 국가가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19년도를 거치면서 다시 한 번 더 변곡점이 오는데, 이 변곡점이 뭐냐면 바로 유튜브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음악 산업이라는 게 귀로 듣는 거였어요. mp3나 아이팟, 그죠? 근데 2019년, 20년이 되면서 음악 산업이 영상 산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TV에서 보던 혹은 귀로 듣던 게 내 손안으로 들어오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2018년에서 20년 사이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아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K-팝의 이 성장 공식, 될 만한 친구들을 잘 뽑아서 오랜 기간 트레이닝을 시켜서 영상, 음악, 마케팅, 홍보, 콘서트 모든 영역을 엔드투엔드로 한 회사가 전부 다 해준다. 미국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은 음악 선진국이지만 모든 펑션들이 다 분절적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를테면 음악 마케팅 전문회사, 음악 프로듀싱 전문회사, 그 다음에 트레이닝 전문회사, 티켓 전문회사, 음원 전문회사.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아티스트들이 주도하는 음악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음악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K-팝 산업은 음악 산업이 아니고요, 팬들의 사랑을 통해서 움직이는 팬 러브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음악 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팬 러브 비즈니스를 파는 산업이 유튜브를 만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본방사수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우리 오빠, 우리 동생들의 무대들을 폰 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팬들의 이 사랑, 팬 인게이지먼트 레벨이 폭증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수치를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죠. 미국의 테일러 스위프트가 팬이 몇 명쯤이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 잘 못하시는데, 글로벌리 이 K-팝 팬덤 숫자를 측정하는 가장 공식적인, 우리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가장 공식적이고 신뢰도 높은 숫자가 하나 있어요. 유튜브 팔로워 숫자. 근데 놀랍게도 이 숫자 BTS가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높아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6천만 명인데 BTS가 한 8, 9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우리는 25년 전부터 이런 잘 구성된, 잘 길러진 연습생 때부터 잘 트레이닝 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엔드투엔드로 모든 펑션이 정말 잘 짜여진 형태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 종합 아트 세트가 만들어져서 이 팬들의 사랑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놨었고, 여전히 미국은 아직도 좀 그냥 잘 될 만한 아티스트들 중심의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한류 콘텐츠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다시 조금 경제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스텝백해서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서양 산업에서의 음악 산업에 이를테면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한국에 있는 4대 음악 회사를 비교를 좀 해서 보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소니 뮤직 같은 회사들은 음악의 신보, 구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신보는 신곡, 구보는 기존에 있었던 노래. 매출 비중이 구보가 한 80%, 신보가 한 1, 20% 정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퀸, 비틀즈,
마이클 잭슨 듣잖아요. 근데 한국 회사로 돌아와 보면 한국 회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팬들의 사랑과 함께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 비중 중에 우선 첫 번째 음악과 관련된 매출은 한 40%에서 50%밖에 안 돼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응원봉 파는 거, 그 다음에 뭐 콘서트나 뭐 CF 같은 것들이 전체 한 나머지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음원 안에, 음원 40~50% 되는 음원 안에서도 한 9할 정도가 신보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파나 아이브의 노래를 듣지 우리가 15년 전에 유행했던 케이팝 음악을 지금 잘 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악 산업이 같은 서양권의 음악 산업과 한국의 음악 산업이 같은 산업이라고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산업이다라고 찢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현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오히려 서구권 음악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음악 산업을 벤치마킹을 해요. 요즘은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저렇게 팬들의 사랑을 통해서 팬 한 명당 저희가 영어로 willingness to pay라고 하죠. 이제 지출, 그러니까 소비 의향을 극대화하면서 매출도 극대화하고 롱제비티, 이 팬들의 사랑의 이 길이도 길게 뽑아서 가져갈 수 있을까 노력을 하면서 한국 회사들을 벤치마킹을 해나갑니다. 그게 어떤 주식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멀티플이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만큼 높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보다도 멀티플이 더 높아요.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현상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어떤 것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심지어 이를테면 미래의 저스틴 비버, 미래의 테일러 스위프트를 고민하고 있는 미국 창작자들이 한국이랑 콜라보 하고 싶어요. 스포티파이라든지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애플 뮤직 같은 회사들이 한국의 신예, 떠오르는 신예들을 빨리 캐치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출장 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K-팝의 현상들이 단순히 로제가 음악을 브루노 마스랑 잘 만들어서, 혹은 하이브가 굉장히 미국과 좀 친한 관계를 잘 두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한 20~30년 동안 우리가 축적된, 우리 선배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이 축적된 인프라와 이런 한국식 특이한 연습생 시스템, 기획형 제작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완결성 있는 엔드투엔드의 종합 선물 세트들을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정말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종합 선물 세트식의 팝컬처를 서구의 문화권에 있는 선도 음악 회사들도 따라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현상이 계속될 거냐, 다시 돌아가서 제가 PD님께 물어보면 이제는 아마 답이 좀 바뀌셨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제육볶음 같은 느낌인 거예요. 우리는 아주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좋고 경제적인 방식을 찾아서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그런 걸 뽑아내는 거를 정말 잘하는 가성비의 민족.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문화적인 현상들이 오히려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중국에 있는 수많은 제작자들이 한국의 이러한 연습생 시스템 기획형 제작 문화를 따라서 도입하려고 자문을 구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회사들조차 한국의 이런 시스템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뭐 로제가 브루노 마스랑 잘했네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일반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와 같은 기획형 제작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1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한국뿐 아니라 뭐 홍콩, 싱가포르, 미국, 영국 많은 나라에서 일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좋아하는 민족이 잘 없는 것 같고요. 뭐 인도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런 흥이 있고 가락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일단 민족성도 그런데, 두 번째, 연습생 시스템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됐지만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이를테면 아주 훌륭한 이찬혁, 이수영 같은 친구들 데리고 와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천재들 찾아와서 하는 비즈니스는 우리가 투입해야 될 비용이나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돌 산업, 케이팝 산업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못해도 한 몇십억, 많게는 정말 한 100억 가까이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매년 데뷔하는 아이돌들의 수가 거의 100그룹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대박 성공하는 비중이 그래봐야 한 2%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4개 기획사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되어야만 어느 정도 업앤다운 또 잘 되는
친구들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25년 전에 이수만 선생님이 정말 큰 비용을 가지고 베팅을 한번 잘 하시면서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였죠. 그때 만약에 뭐 H.O.T 성공했으니까 그걸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그냥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예전처럼 그냥 일부 통기타 들고 나오는 천재들이 소소하게 가요톱10 번갈아 가면서 하는 정도 수준으로 그쳤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런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사실은 25년 전부터 시작됐던 우리나라 음반 산업의 선배님들이 이런 현재의 K-팝의 유산을 만드신 주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넷플릭스 인사이드라는 신간을 낸 신인 작가 서보경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홍콩에 있는 미국 자산운용사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와 관련된 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였고, 그 전에는 넷플릭스에서 동북아시아 마케팅 전략 헤드로 근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크게는 두 가지 메시지인데, 일단 첫 번째, 저는 한류 열풍이라는 말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이 열풍이라는 거의 뜻을 해석을 해보면, 열풍, 바람이잖아요. 바람은 언젠가 끝납니다. 근데 지난 한 4, 5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류는 이미 하나의 카테고리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열풍이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런 상황에서 열풍이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한류 열풍을 국뽕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 30년에 걸쳐서 우리 선배 세대들이 끊임없이 고생해가면서 밤새가면서 만들어온 이 인프라와 시스템들을 우리 후배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앞으로 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산업들,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산업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처럼 어디를 여행을 가든 환대받을 수 있고, 또 지금 35,000불에서 50,000불, 100,000불 갈 수 있는 국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그중에 하나의 드라이버로 인식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쓴 이유도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이러한 컨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 환기,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책 자체도 정말 재미있게 에피소드 중심으로 해서 주말에 쉬실 때 편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쓴 경영경제 서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재미있는 넷플릭스 안에서 있었던 좌충우돌 스토리니까요. 읽어보시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5년, 10년 이 컨텐츠 산업의 미래를 저랑 같이 논의하시는 그런 시작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